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5단원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여러분한테 응원차 이렇게 영상 남깁니다. 어, 저를 믿고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조금 부족한 면도 그래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진짜 위하고 합격시키고 싶은 마음은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마지막까지 뭔가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뭐 특강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준 학생들한테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훑어보기도 했고, 여기서 이제 훑어보는 이 영상이 여러분은 귀에 좀 맴돌아가지고 내일 모레 시험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험 잘 보세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제 5단원 봅시다. 5단원에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에 경찰 관리자의 역할 보세요. 그 역할에서 이제 중앙관리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관리자 역할은 뭐예요? 상사부자, 소통창구, 업무 실시 단계와 평가 단계에서 지도 감독. 이런 게 이제 중앙관리자고, 기획과정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요. 201페이지. 관리유지에서도 나머지는 다 구분이 되는데 역기능에서 목표 전환 1번하고 법문 용례 3번. 항상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목표 전환이 뭐예요? 목표보다 수단을 중시한다. 법문 용례는 뭡니까? 번거로운 절차를 다 지키려고 한다. 이것만 구별합시다. 그리고 이제 밑에 엣지원이는요. 조직은 강공교 세 가지가 있고, 강요적 조직은 형무소, 공리적 조직은 공장, 규범적 조직은 종교집단. 강요적 조직은 처벌을 해야 관리가 되는 거고, 공리적 조직은 보상을 줘야 되고, 규범적 조직은 도의적 관념에 의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옆에 조직 편성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가 뭐예요?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등급화시켰다. 장점은 일체감, 안정감, 그다음 신중성, 능률성, 책임 확보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단점은요. 신축적인 변화에 대응이 곤란하다. 계층이 많으니까 지연될 수 있다. 할거주의가 생길 수 있고, 비개인성과 관리자가 많으니까 관리 비용이 많죠. 분업의 원리는요. 업무를 나눈다. 전문화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조정통합과는 상충관계죠. 그리고 이제 밑에 명령 통일은 지시는 한 사람만, 보도 한 사람에게만. 그래서 순기능은 혼선을 방지한다. 근데 오히려 역기능은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대리, 위임 등으로 오히려 이 혼선을 예방하고 있고, 종적 관계만 중시하다 보니까 횡적 통합 조정은 저해한다. 이런 게 특징이고, 통솔 범위는 개념이 뭡니까? 부하의 수를 말한다. 얘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구조조정 문제랑 관련이 있다. 통솔 범위를 넓게 하는 거. 업무는 단순할수록 넓어지죠. 공간적으로 모여있으면 넓어지고, 통신이 발달할수록 넓어지죠. 부하의 능력은 유능할수록 넓어집니다. 조직의 역사는 오래된 조직이 넓어집니다. 조직의 크기는 오히려 규모가 작을수록 통솔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 헷갈리면 안 되고요. 기타 위기 상황에서 통솔 범위가 넓어지죠. 그 청사 크기는 관련이 없고, 자, 조정통합 문의가 말했죠. 제1의 원리라는 거 오른쪽 위에. 그래서 갈등 해결 보면 갈등은 역기능에서 순기능으로 가고 있고, 단기적인 해결법 뭐가 있어요? 완전히 해결하는 게 좋고, 해결이 안 되면 완화 타협, 보류 회피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보류 회피가 안 된다. 그럼 틀리죠. 그다음 인예상우 세통터. 한정된 인력과 예산 문제는 상위 목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분화된 업무 처리는 통터. 그래서 대화 터널을 확보하고 업무를 통합한다. 그다음 장기적인 해결 방안은요. 보고 있나? 보상체계, 조직구조, 인사제도 개선 이런 게 장기적인 해결법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203페이지 사기의 성격 읽어보시고, 사기 1요소가 뭐예요? 자주적 성격, 동기부여이론, 내용이론하고 과정이론. 과정이론 종류 외워야 됩니다. 항목, 기형, 학습이론, 목표 설정이론, 기대이론. 기대이론 안에도 부름의 기대이론하고 포토롤러의 성과 만족이론이 있죠. 그리고 형평성이론, 아담스의 형평성이론입니다. 그리고 지문특성이론까지. 그 다음에 내용이론은 나머지죠. 그래서 우리 메슬로우 보면, 메슬로우는 욕구 단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생, 안사, 존자. 그래서 각각 충족 방법은 생리, 양보, 안시, 연, 애인, 고, 존재, 참고, 포, 자승단. 이거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메슬로우의 특징이 뭐예요? 하위 욕구가 완전히 충족, 어느 정도 충족, 어느 정도 충족되면 상위 욕구가 발현되고, 욕구 퇴행은 언급하지 않았죠. 그리고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메슬로우고요. 엘더퍼 ERG. E가 뭐예요? 존재, R은 관계, G는 성장. 그래서 메슬로우의 관계 공통점은 뭡니까?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차이점은 욕구 중복 현상을 설명했죠. 두 개 이상의 욕구가 하나의 욕구를 발현하기도 한다. 두 개 이상의 동기가 하나의 욕구를 발현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퇴행 현상을 설명했다. 맥그리거는 뭐예요? X 이론과 Y 이론. Y 이론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하의 상달 민주적으로 관리하자. X 이론은 상의 하달. 그래서 얘는 지시하고 보상을 주자. 이게 X 이론이었습니다. 그다음 맥클리랜드 욕구가 뭐가 있습니까? 권친성, 권력, 친교, 성취 욕구. 그래서 이제 얘는 개인차를 고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마다 다 차이가 있다라고 봤다. 그 다음에 아지리스는 미성숙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성숙으로 가야 된다. 뭐를 탈피하자? 고전적인 관리 전략을 탈피하자. 이렇게 봤죠? 그리고 이제 204페이지에 허즈버그 욕구 충족 이론은 여기서 위생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대감 모수 조정. 그래서 5개가 위생요인이라는 거 잘 보시고, 허즈버그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중요사건 기록법, 전문직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리커트를 넘어가고, 복잡한 인간관 읽어보십시오. 내용이론입니다. 과정이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이 있죠. 그래서 본인 보상이 준검률과 같으면 욕구가 나타나지 않고 나머지는 욕구가 발현된다. 그 내용도 잘 보시고, 부름의 기대이론, 과정이론이라는 겁니다. 기대감이 뭐예요? 노력했을 때 성과가 나타난다. 수달성은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유의성은 보상에 대한 끌림 정도. 이게 기대이론이었죠. 205페이지. 포토룰러의 성과만족이론. 이게 지난번에도 동기이론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동기이론입니다. 그래서 성과만족이론도 과정이론, 내용이론이 아니라 과정이론이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과정이론. 그래서 거기 내용도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 이론입니다. 항목 개용할 때 그 목이죠. 그래서 얘도 과정 이론이라는 거 잘 보시고, 205페이지 역관주의와 실적주의. 역관주의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정치적 충성심에 따라.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역관주의 행정은 어떻게 봅니까? 단순하게 받고 자유민주정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주의 도입은 미국의 펜틀턴법, 영국의 추밀 원령에 의해서 도입이 됐죠. 장점, 역관주의 장점은 뭐예요? 정당 정책 발전, 특권화 배제, 민주적 통제 강화. 근데 실적주의의 장점은 정책 중립, 개성 안정 전문성, 공직의 균등한 기회 보장. 공직의 균등한 기회 보장은 실적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 역관주의는 단점 뭐예요? 부패 가능성, 정당한 충성 가능성, 계속성 안정성이 떨어지고, 파킨슨 법칙이 뭐예요? 업무량하고 상관없이 부하를 늘리려고 하는 현상. 이게 파킨슨이 나타납니다. 실적주의는요, 오히려 특권의식이 생기죠. 시험 봤으니까. 민주적 통제 안 되겠죠. 소극화, 형식화, 집권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실적주의 플러스 역관주의입니다. 고위직에는 역관주의가, 그 다음에 밑에 하위직, 중하위직에는 실적주의가. 그 다음에 206페이지. 직업공무원제는 뭐랑 뭐가 결합된 겁니까? 실적주의 플러스 계급제. 그래서 장점은 읽어보시고, 단점, 대행성이 떨어지겠죠. 정년무장이 되니까. 정년무장 되니까 책임 통제 어렵겠죠. 일반행정과 양성제도니까 전문행정과 육성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개발 안 합니다. 공직 분위기 침체되겠죠. 그리고 연령 제한 둬서 기회균등을 제외하죠. 이런 게 단점입니다. 공직의 분류입니다. 계급제는 자격, 능력, 학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죠. 어디가 채택합니까? 대륙법계가 채택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일반행정과 양성. 중점은 사람 중심. 협조도는 횡적으로 협조가 용이합니다.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인사배치가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보수지급의 합리성은 떨어지죠. 인사행정은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권한책임은 불명확하죠. 니일 구별이 없으니까. 그리고 폐쇄형이기 때문에 신무무장이 강합니다. 직위분리제는요, 책임, 곤란도에 따라 공직을 분리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채택했죠. 무슨 행정과 양성? 전문행정과 양성. 중점은 직무중심. 협조도가 약하죠. 내 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요. 인사배치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니까 자의성 정시나 방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인사배치 융통성은 떨어지죠. 보수는 합리적입니다. 인사행정은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가능하죠. 권한책임은 얘는 명확하죠. 내 거 딱 명확히 나눠서 하는 거니까. 개방형이니까 신분보장은 미약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자, 교육훈련 직장훈련은 경정 이하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장교육 월 2회, 무도 월 2회, 그리고 체력도 매년 10월까지. 그래서 평가는 직장훈련은 연 1회 10월 말에 실시합니다.
근무성적 평정은요. 근무성적 평정은 누구 이하를 대상으로? 총경 이하를 대상으로 언제? 매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1 평정 요소와 2 평정 요소가 있죠. 2 평정 요소는 수, 양가로 나눕니다. 2, 4, 3, 1, 2, 4, 3, 1 이렇게 나누고 특히 수사과는 요 비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다음 통무. 근무성적 평정은 통무가 의무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시기. 근무성적 평정은 연일에 하고 12월 31일에 10월 31일에 평정하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 근데 총경 경정은 10월 31일에 평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경정 평정 읽어보시고요. 다면 평가제. 다면 평가제의 장단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장점 뭐예요? 아무래도 혼자서 평가하는 것보다 평균을 내는 거니까 다양하게 평가가 가능하고 객관성이 보장됩니다. 단점은요. 아무래도 서로 평가를 하다 보면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인사부서 업무량도 증가해서 인사부서 비대화가 될 수 있죠. 자, 208페이지입니다. 예산입니다. 예산의 종류에 뭐가 있어요? 본예산, 수정, 추가, 준예산. 수정예산은 그쵸. 국회에 제출되고 성립되기 전에 고치면 수정예산. 국회에 제출되고 나서 성립된 후에 고치면 추가 경정예산.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지급하는 게 준예산. 용도도 읽어보시고 회계에 따라서는 일반회계랑 특별회계가 있죠. 일반회계는 경찰 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는 어느 경우에 설치합니까? 사보충. 사업을 운영할 때 자금을 보유할 때 특정 세출에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충당할 때 특정 회계는 점점 뭐하는 추세가 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산 과정 어떻게 돼요? 편성, 심의 의결, 집행결산. 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1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치를.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 지침은요.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가 아니죠.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얻은 편성 지침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 어디에다가도 통보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도 통보합니다. 예산 요구서는요. 5월 31일까지 명시 2월비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산안 국정 제출은 국회 제출은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120일 전까지. 의결은 언제까지 합니까? 30일 전까지 의결하죠. 그 다음에 심의 의결.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예산의 집행. 예산 집행에서 청장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뭘 제출합니까? 배정 요구서를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예산을 배정합니다. 예산은 동그라미 2번 감사원에 통지해야 됩니다. 배정하고 동그라미 4번 목적외로 이행하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5번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의 종류도 오른쪽에 보시고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용이 뭐예요? 장, 관, 항 사이의 예산을 옮기면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락될 수 없다. 어떤 경우에 허락됩니까? 국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국회 의결을 얻은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고 그 다음 국회 의결을 얻었다면 자체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 항 목 사이의 예산을 옮기면 전용. 그러니까 전용은 국회 의결 없이도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임했다면 자체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이체 2월. 이체는 뭐예요? 조직이 없어졌을 때 이체라고 하면 됩니다. 조직이 없어졌을 때 법령의 재정 개정 폐지로 인해 예산에 변동이 생겼다. 이체. 2월은 넘기는 게 2월이고 명시 2월 빼고 안 되죠. 예산 결산. 2, 4, 5. 예산 결산. 중앙관서가 결산보고서 제출 2월 말. 국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원에 제출 4월 10. 감사원에서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결산검사서를 보내면 5월 10. 그리고 국가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건 5월 31일 됐고요. 관세운전 경비 지급 범위도 잘 읽어보시고요. 관리 당연히 담당 공무원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집행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장부보관은요 5년간 보존합니다. 반납은 언제 합니까? 1월 20일까지 합니다. 예산제도 합니다. 품목별 예산제도가 뭐예요?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특징 투입만 강조했고 회계기술이 강조되는 거죠. 장점 책임소재가 명확합니다. 항목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작성도 쉽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얘는 인건비 피지가 되니까. 4번에 통제가 용이하죠. 남용 방지가 됩니다. 항목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단점
기능 중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 피시가 안 되니까요. 신축성이 줘야 됩니다. 가격을 옮길 수 없어서 계획 지출이 불일치합니다. 얘는 계획과 지출이 불일치하죠. 가격 변동성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잘 보시고요. 4번에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 예, 사업 표시가 안 되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지급결정이라고 했죠. 지급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는 거예요. 성과 측정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단위효과 곱하기 업무량은 예산에 그룹 표시되는 겁니다. 특징, 성과에 초점을 둡니다. 그 다음 필요한 기술은 관리기술이죠. 장점, 아무래도 신축성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도 용이하죠. 단위가 크니까 쉽습니다. 합리적으로 자원 배분할 수 있고. 단점은요, 아무래도 단위효과 산출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인건비에 들어가는 기본 경비의 적용이 어렵죠. 얘는 큰 사업별로 예산을 나누니까 세부적인 인건비 등이 얼마가 들어간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예산제도는 계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제도. 특징, 장기적이죠. 그리고 밑에 장점, 아무래도 자원 배분이 합리적이 좋죠. 예, 계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니까요. 의사결정이 일어나. 그러니까 얘는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면 좋다고 했습니다. 하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관리청의 관리수단이 되면서 부서끼리도 장벽이 타파되죠. 이미 목적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은 너무 하향적이고요. 그 다음 정부사업은 산출물 측정이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어렵다는 거죠. 3번에 공무원과 의회도 이게 워낙 어려운 예산제도니까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 작성도 어렵고,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준 예산. 연기준은 매년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매년 예산을 재평가한다. 특징, 작은 정부 시대에 각광받죠. 그래서 얘는 예산을 감축하는 거니까요. 시야는 매년 보니까 단기적, 점정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탈피합니다. 그래서 얘는 점점 증가하는 예산을 탈피하기 위한 거예요. 장점은 하위 상달이기 때문에 구성한 참여가 보장됩니다. 단점은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워요.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결정이. 그리고 공공부문에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공공부문은 감축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적용이 어렵습니다. 일몰법, 법이니까 입법부가 만든다. 자본예산,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나눠서 경상지출은 균형, 자본지출은 불균형 예산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 목표이행 관리, MBO, 얘도 읽어보시죠.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를 일치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212페이지 정책론. 자, 정책론은 정책 결정 과정. 합리 모델이 뭡니까? 얘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결정하는 게 합리 모델입니다. 만족 모델은 뭐예요? 최선이 아니라 만족 수준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점증 모델은 뭡니까? 전년도에 일부만 수정하는 거예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사이버네틱스는 환류를 통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거죠. 혼합탐사는 얘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큰 결정, 근본 결정은 합리, 세부 결정은 점증을 채택하는 겁니다. 회사 모델은요,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최종 모델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비판한 거죠.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직관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쓰레기통 모형은요, 문제 해결 참가자 기회 4가지가 떠다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는 거고, 앨리슨 모델은 합리, 조직과정, 정치 모델 3가지를 다 설명한 게 앨리슨이죠. 특히 조직과정 모델은 어떻게 정책을 결정해요? 합의 부서들이 SOP, 즉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그 매뉴얼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정치 모델은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타협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요. 214페이지입니다. 무기탄약 관리는 쉽네요. 여기는 강제 보관 대상자는, 여기는 이제 바꿔야 되겠죠. 우리 추노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사라고 했습니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 사입표명자. 강제 보관 대상자는 연상기타 맞고요. 임의회선 대상자는 기존의 1, 2, 3, 4 직무적성사도 맞고, 경징계 요구 대상자, 그리고 형사 사건 조사 대상자. 이게 임의회수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탄약 관리 로마자 2번 읽어보시고, 차량 관리 어렵지 않죠? 여기는 읽어보십시오.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음 215페이지 물품 관리. 여기도 기정제, 조총조,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제도, 조달청장, 총괄조정. 관리기관이 누굽니까? 각 중앙관서장. 물품 관리관과 분임 물품 관리관 누가 임명합니까? 관리기관이 임명하죠?
그래서 분임 물품관리관은 각 중앙과서장이 둘 수 있다. 물품 출납 공무원하고 분임 물품 출납 공무원 누가 임명합니까? 물품 관리관이 임명합니다. 특히 분임 물품 출납 공무원도 물품 관리관이 둘 수 있다. 이렇게 물품 출납 공무원하고 운영관은 의무적 설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운영관, 출납 공무원 둘 다 의무적 설치 기관이다. 잘 보시고요. 보안 관리. 보안의 원칙 뭐가 있습니까? 부조할, 부분화, 보안과 업무 효율의 조화, 알 사람만 알아야 된다. 비밀 분리 원칙은 뭐가 있습니까? 예, 과외독, 과도가속 금지 원칙, 외국 비밀 존중 원칙, 독립 비밀 원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215페이지 비밀의 종류는 각자 보시고 216페이지 그래서 비밀 분리 원칙 12조 과외독 이것도 보십시오. 인가권자 1급 인가권자는 검찰총장, 2상급 인가권자는 경찰청장, 그 다음에 시도청장은 경찰서장, 기동대장한테 인가권을 위임한다. 경정이상한테는 위임할 수 있다. 특별인가는요. 특별인가는 모든 경찰은 몇 급 취급권을 갖습니까? 3급. 그 다음 특별한 경과에 가면요 2급이요. 그리고 내용 만약에 신호특이자가 있다. 어떻게 합니까? 보안심사위원회나 자치심의구에서 심의하고 지체 없이 인사조치해야 됩니다. 217페이지 31조 기관장이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33조 1급은 어디에 보관? 금고에 2, 3급은 금고나 캐비넷에 특히 2급 인가를 받았다면 2, 3급을 같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다. 제한구역, 통제구역, 부구라고 했죠. 34조 읽어보시고 40조 관리번호는 부여해야 됩니다. 관리기록부 1급은 따로 작성한다. 2, 3급은 구분된 번호를 써서 동일 관리기록부를 쓴다. 부철 기록은 그렇죠. 기록은 5년간 보존합니다. 45조 비밀을 파괴하면 그 비밀을 파괴할 때 열람기록전은 따로 철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비밀을 복사는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23조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1급은 생산자 허락을 받은 경우, 2, 3급은 특정 제한을 생산자가 걸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할 때 사본 제작도 하면 안 되죠. 근데 1급은 생산자가 허락하는 경우, 2, 3급은 생산자가 특정 제한을 걸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하면 사본 제작도 됩니다. 비밀의 반출 누가 허락하면 됩니까? 그렇죠. 소속 기관장이 허락하면 됩니다. 자, 보호구역의 종류. 통제구역 종류 어떻게 공부해요? 암호, 종합, 정보, 치안, 무기, 비밀. 암호, 종합, 정보, 치안, 비밀, 무기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보시고요. 218페이지 경찰홍보. 협의행보가 뭡니까? 일방적으로 알린다. 공공관계는요. 공중태도를 평가해가면서 알린다. 지역 공동체 관계는요.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종합적인 지역사회 홍보활동. 언론관계는요. 수국적인 홍보활동. 대중매체 관계에 대해서는 로버트 마크는 결혼생활이다. 언론하고 경찰은. 그래 공생관계다. 에릭스는 연합관계다. 얽혀있는 관계다. 엘리트의 연합관계다. 기업 이미지식은 예산 홍보는 뭐예요? 예산을 많이 취득하기 위해서 포도리 등을 활용해서 친근감을 주는 겁니다. 시민들을 소비자로 인식하는 거죠. 되네요. 3절 정정보도 청구권 의의가 뭡니까? 진실이 아닐 때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달라는 거고 청구 안삼 이슨 6 언론사 등의 뭐는 필요로 하지 않아요? 고의 과실 등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위험성은 수용 여부 며칠 내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3일 안에 며칠 내로 정정보도 해줘야 돼요. 7일 안에 정정보도 거부는 상업적이거나 공개회의나 공개재판이라면 거부할 수 있죠. 근데 비공개라면 거부하면 안 됩니다. 반론보도 의의가 뭡니까? 진시간은 관계없이 반대 기사를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시간하고 요건은 똑같죠? 안삼 이슨 6 이렇게 조정 안삼 이슨 6 근데 만약에 조정 신청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했다면 그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내로 해야 됩니다. 조정은 며칠 안에 해줘요? 14일 안에요. 몇 번 출석 요구를 합니까? 2번씩 출석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안 오면 각각한테 불리하게 해석을 해주죠. 그 다음에 직권조정은 21일 내로 해줍니다. 합의조정은 14일, 직권조정은 21일. 자,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경찰 통제 갑니다. 거기 1절은 안 봐도 됩니다. 2절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개념이 뭡니까?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등등. 국가나 지자체 한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밑에 4조 행안부 장관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요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겠죠. 다만 국회, 법원 등은 빼고 청구권자 누가 정보공개 청구합니까?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가 없어도 청구가 됩니다. 외국인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만큼 청구가 됩니다. 청구 방법은요. 문서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됩니다. 자, 221페이지. 정보공개 원칙.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되겠죠. 비공개 정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판 관련 정보나 범죄 예방, 수사 관련된 거나 폭력단체 현황이거나 이런 거는 비공개 정보입니다. 정보 공개 절차 한번 봅시다. 정보 공개 여부 결정은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10일 내로 해야 됩니다. 연장은요.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 결정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로 인해서 공공복리 유지나 증진이 됐다면 감면할 수도 있죠. 질서유지랑 관련 없습니다. 오른쪽에 비공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줘야 된다. 다음 18조 불복. 만약에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로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으면 며칠 안에 결정해 줘야 돼요? 7일 안에. 그리고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연장도 됩니다.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심판소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3자 관련돼서 봅시다. 3자 관련돼서는 3자 얘기를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지요. 그 다음 3자 권한. 3자는 며칠 안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3일 안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자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 역시 3자도 행정심판 소송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 통지를 받으면 얘가 공개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고 실제 공개할 때까지 며칠의 간격을 둬야 됩니까? 30일의 간격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공개 결정을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7일 안에 이의 신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222페이지에서 개인정보의 개념 봐야 되겠죠? 개인정보가 뭡니까?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그래서 그 자체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지만 다른 것과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입니다. 가명 처리가 뭡니까? 일부를 가리는 거예요. 일부를 삭제하거나 또는 일부나 전부를 대체하면 그게 가명 처리입니다. 익명 처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정보 주체는 그 정보에 대한 주인을 말합니다. 그게 정보 주체. 개인정보 파일도 읽어보시고요. 집합물이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여기 이제 고정형과 이동형 우리 배웠죠? 이것도 이제 추록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도 찍어놨고요. 고정형이 일정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돼서 사물이나 사람의 영상을 찍는 겁니다. 고정형이고요. 이동형은요. 이동하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별하시고 과학적 연구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12조 개인정보의 지침. 누가 지침 만듭니까? 보호위원회가 만들죠? 보호위원회가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15조 개인정보 이 경우에 수집할 수 있다. 1, 2, 3, 4, 5 읽어보십시오. 특히 5번에 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영상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6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2조에 원래 이제 2번이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동의를 받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이동만 하는 거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최소한의 정보는 동의 없어도 된다. 이거는 이제 이동을 하는 거니까요. 각자 이제 봐주시고 지금처럼 25조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 이거는 읽어보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출. 유출되면 당사자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조 우리 이제 39조가 이제 좀 임팩트 있게 바뀌었죠. 원래 손해배상은 몇 배예요? 원래는 3배였는데 5배로 바뀐 거죠. 그래서 223페이지 오른쪽 아래 손해배상도 5배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도 잘 봐주십시오. 자, 224페이지 통제 유형.
일단 민주랑 사법통제 구별해야 됩니다. 영민은 민주, 사전도 민주, 국가위, 자치경찰제, 경찰 책임자 선거, 국민감사 다 민주입니다. 사법적 통제는 대륙법계에서 발달했고 사후통제 중심, 행정소송은 다 사법적 통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하고 사후는요. 대표적인 사전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절차법. 그래서 이런 게 사전통제. 심의 다 사전입니다. 사후통제는요. 행정심판, 소송, 결산, 특히 국정감사 사후입니다. 그리고 감사권 사후입니다. 밑에 내부통제 뭐가 있어요? 감훈직 나머지는 외부통제.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제5조에 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법 어디 설치합니까? 국무총리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는 신고하여야 된다. 만약에 거짓말인 거 알고 신고했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58조. 자, 신고할 때는 뭐로 해야 돼요? 기명으로 해야 됩니다. 기명으로. 감사청구는 몇 세 이상이? 18세 이상이 몇 명 이상? 300명 이상 모여서 감사 청구합니다. 신고 처리.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의 의무가 아닙니다. 근데 누구 이상은 고발의 의무예요? 경무관 이상은 의무죠. 그럼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리를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60일. 며칠 연장됩니까? 30일. 근데 조사 결과, 조사 기간은 며칠 안에 조사를 마쳐야 됩니까? 60일. 조사 마치면 며칠 안에 통보해줘야 돼요? 10일. 좋습니다. 감찰규칙은 그 목적이나 이런 거 꼭 놓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조심해야 될 거 5조 같은 거. 5조. 감찰관이 될 수 없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예. 만약에 성범죄 저질렀거나 뇌물을 받았다. 절대 감찰관 안 됩니다. 그리고 2호에 그 1호 이외 사유로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만큼만 안 되고 기간이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잘 보시고 감찰관은 몇 명 이상이 추천해줘야 돼요? 3명 이상. 7조. 몇 년간 전부 안 됩니까? 2년간. 몇 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전부가 됩니다. 희망부서로. 적격심사는 몇 년마다? 2년마다. 제척도 보십시오. 친족 피해 법정 대상. 제척 사유입니다. 다음에 12조. 누가 지시하면 다른 기관 가서 감찰할 수 있어요? 상급 경찰기관장이 지시하면 관할 벗어나서 감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14조의 교류감찰.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가 있으면 교류감찰 가능합니다. 13조. 경찰기관장은 일정 기간 전반적으로 감찰한다. 교류감찰이 그 특정 감찰입니다. 특별감찰. 15조. 착수는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부서장한테. 감찰부서장. 15조 나오면 뭐랑 비교하라고 했어요? 19조. 감찰했던 결과 종료는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수석기관장. 15조랑 19조랑 항상 비교하셔야 됩니다. 두 개는. 자, 16조. 감찰은 몇 개월 동안 합니까? 6개월 동안. 몇 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7조 자료 제출을 읽어보시고 18조 읽어보십시오. 자, 정보 수집. 감찰관은 매월 몇 건씩 정보 수집해야 돼요? 한 건씩 정보 수집해야 됩니다. 됐고요. 출석 요구. 감찰은 며칠 전에 통보합니까? 예, 25조죠? 예, 3일 전에 통보하고 뭐로 통보합니까? 출석 요구서나 구두로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26조부터 나머지 30조까지는 얘는 전부 다 인권 관련된 규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권 관련된 규정이 다 들어와 있다. 보시고요. 32조는 자정, 감찰에서 말하는 심야가 어디예요? 자정에서 6시까지. 원래는 심야 조사가 안 되지만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33조. 휴식 시간은 몇 시간마다 몇 분? 2시간마다 10분. 민원은 몇 개월 안에 처리합니까? 35조. 2개월 안에 처리해야 됩니다. 중간 통보 1개월 지나면 한번 통보해 주고요. 36조. 기관 통보는 몇 개월 안에 해줘야 됩니까? 1개월. 그래서 1개월 내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통보를 받으면 감찰이나 징계를 아니할 수 있죠? 아니해야 된다. 아닙니다. 아니할 수 있다. 228페이지 이의신청. 감찰에 대한 이의신청은 며칠? 10일 안에. 39조. 감찰 결과는 개인정보니까 공개하지 않죠? 자, 40조입니다. 만약에 감찰관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감찰관이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 감찰관은 가중처벌하지요. 41조. 감찰 조사를 방해했다. 이것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밑에 감사 규칙. 감사는 누가 실시합니까? 바로 위에 기관이 실시합니다. 4조. 감사의 종류.
감사정례는 종합, 특정, 재무, 성과, 복무, 일사감사가 있죠. 종합감사는 몇 년에서 몇 년? 1에서 3년까지로 하고 감사가 이미 실시됐거나 실시 예정 기간도 포함해서 일부나 전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사감사는 누가 정합니까? 경찰청장이 제5조. 자, 거기 5조 보시면 감사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합니까? 2월 말까지 수립합니다. 자, 7조입니다. 감사관은 만약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 감사관은 경찰청장, 감사 담당자는 자 7조입니다. 만약에 감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 친척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감사관은 청장한테, 감사 담당자는 감사관한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자 10조 이거 두 문자 우리 외워야 돼요. 증거, 시추, 경하, 계목, 권대, 동무자율, 고발범, 현재 조치는 경미한 지적사항을 현지에서 고치는 거고, 그 다음에 11조는 뭐 중요하지 않고 12조 감사 끝나면 누구한테 감사관은 보고해야 돼요? 경찰청장한테. 경찰청장은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대상기관은 며칠 안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돼요? 30일 안에 보고해야 됩니다. 14조 감사 의뢰 처리 이거는 읽어보시고, 15조 감사는 1. 시도청장도 감사관한테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계획을 통보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 시도청장이 계획을 짤 때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획을 짜고 15일 전까지만 통보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정대로 실시를 못했다. 그럼 새로 정해서 밑에 동그라미 3에서 1호입니다. 정기 연간 감사 계획은 새로 정해서 15일 전까지. 그 다음 수시감사는 새로 정해서 7일 전까지 통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는 눈으로만 보십시오. 자 230페이지 문서관리. 공문서 개념을 아셔야 돼요.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접수한 공문서를 말하죠. 이게 공문서입니다. 그 다음 밑에 3번에 서명. 서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전자문서에서 말하는 건 제외. 그러니까 전자문서에 하는 서명은 제외입니다. 그게 서명이죠. 근데 우리가 배운 거 결제할 때는 전자서명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명이라는 거는 자필 서명을 말해요. 근데 결제할 때는 전자서명도 됩니다.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공문서의 종류, 그래서 업무관리 시스템, 행정정보 시스템도 봐주시고, 법규문서는 법률을 규정한 거고요. 지시문서는 훈령, 지시 같은 걸 지시하는 문서고요. 공고문서는 공고하는 문서, 비치문서는 비치된 거죠.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가져오는 문서고요. 일반문서는 나머지죠. 그 다음에 문서의 성립과 효력 시기. 성립, 결제권자가 서명하면 그러면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결제권자가 해당 문서의 서명, 전자 이미지 서명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결제할 때는 전자 서명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문서 작성할 때 한자나 외국어 쓸 수 있나요? 있습니다. 반드시 한글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코드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자, 발의자 앞에는 별 표시를, 보호자 앞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훑어보기 식으로 이렇게 쭉 3일 동안 좀 봤는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좀 무조건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이렇게 최선을 좀 다해서 저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규 수업, 그 다음에 뭐 특강 다 하셨고, 이렇게 훑어보기까지 마지막 했고요. 이제 시험이 진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다들 진심으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보시고요.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잘 할 겁니다. 자, 다들 힘내세요. 화이팅!